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와 특유의 교육열로 인해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8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사교육 업체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신동팡이 중국 최대 사교육 기업으로 지난 2006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신동팡은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 방침에 따라서 최근에 전국의 1,500개 지점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발표가 됐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의 사교육이 금지가 됐고요. 또 사교육 업체가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 또 9시 이후에 온라인 강의나 학원업체 광고도 역시 금지됐습니다. 신동팡의 시가총액 90%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신동팡은 사교육 사업을 접고 농산물 커머스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최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4만 명이던 학원 직원들을 내보내고요. 수백 명만 남겨서 이커머스 생방송 진행자로 키우겠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 생방송 농산물 생방송 커머스 앞으로 성장세가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 상무부는 또 통지문을 하나 게시했습니다. 일상생활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생필품을 일정량 비축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이 들어갔는데요. 이후에 중국 내 식량이나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런 메시지가 대만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사재기 현상이 수도 베이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전염병과 기후, 또 메탄 줄이기 같은 넷제로 정책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 사업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NFT 배터리를 굉장히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이해하는 주제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미국 인프라 투자 중 전력 주목, 국내 투자 전략은?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물가 때문에 시장이 좀 정신없게 흘러가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하원 통과 이슈가 좀 묻히는 듯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15일에 이 법안에 서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투어에 나선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좀 많이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에서 인프라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사실 미국에서는 좀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죠.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인프라 예산안 법안 통과까지 좀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인프라 이제 법안은 지난 5일 좀 상당히 좀 상원과 하원에 좀 진통이 있었죠. 근데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인프라 예산 법안을 좀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의회가 좀 통과를 시켰고, 사실 이 법안이 지금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강력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연방 정부의 기반 시설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좀 이동성을 좀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상품 운송 환경을 좀 개선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조짜리 이제 1조 달러짜리 인프라 이제 투자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2조 달러에 좀 가까운 미국 재건 법안이 11월 중순 이제 상하원 가결도 지금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미국은 10년간의 어떤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책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SOC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지금 분명히 지금 그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5,500억 정도 달러, 지금 기존 교통 예산에 이제 6,500억 달러에서 좀 1조 2천억 달러가 좀 투입이 되는데, 도로, 교량, 철도, 전력, 상수동,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보수 또는 이제 확충을 하는 어떻게 보면 대역사가 이제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1950년대 중반에 지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 전역에 4만 마일 이상의 고속도로망을 12년에 걸쳐 구축한 이래 미국에서도 대규모 역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제 결국 얼마큼 어느 분야에 좀 투자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로, 교량, 철도, 대중교통, 이제 공항, 광대역 전력망 등 개보수 현대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년간 신규 사업으로 5,590억 달러, 그다음에 기존 교통 예상 4,140억 달러가 좀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인세를 기존의 21%에서 28%까지 좀 인상하는 법안이 좀 제외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인세 인상은 그럼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이번 법인세는 정권에는? 이제 이번에 논의를 하는 건 아니고 추후에 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한 번에 넘은 걸 패키지로 이제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반발이 있다 보니까 예. 살짝 법인세는 밀어둔 듯한 느낌이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세수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숨은 이제 뭐 세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사용 실업보험 이제 구제기금 재배치 같은 여러 가지 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한 10년간의 어떤 이제 대규모 미국에서의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산업에서의 분명히 낙수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도 뭐 신흥국에서도 중국, 뭐 북한 이런 쪽에서도 뭐 도로가 놓인다든지 인터넷망이 놓인다는 게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은 몇십 년 동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낡아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합니다. 뭐 도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공항, 또 광대역에 대한 투자, 뭐 철도, 뿐만 아니라 수소나 탄소 포집이나 송전망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는 내용이 전 맞습니다. 눈에 띄더라고요. 인프라 예산 중에서 전력을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국내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근데 예. 안타깝게 지금 내년에 지금 전력 관련된 커버리지 합산 영업이익은 좀 올해보다 약간 적자폭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일단은 좀 많이 적자의 폭이 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료비 연동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가격 전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네.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전력 커버리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자폭의 확대는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원자재 지금 관련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이 원자재 재료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가스 판매량 증가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어떤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분명히 부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전력 인프라 투자에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책 자체가 석탄이라든지 화력 발전의 좀 감축,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떤 확대 정책이 꾸준히 지금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RPS 의무 비율 이제 상승폭이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돼 있는 부분들 네. 따라서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는 REC 생산에 대한 좀 가능 설비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사업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수혜도 있고 피해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 원자재 자산 보유 측면 이것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하셨고요. 뭐 RPS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명과 암이 있는 건데 그러다 예.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인프라,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설치를 할 때 좀 지형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 지형이 좀 많기 때문에 뭐 태양광 패널부터 시작해서 해상 풍력을 깔 때는 조금은 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좀 합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좀 대규모 시설이 확실히 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제도적인 뿐만 아니라 좀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드라이브가 좀 제대로 걸려야지만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개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드라이브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뭐 신재생 쪽에 어떤 충분한 기회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RPS 비율,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내년에 12.5%로 늘리는 것도 올해 대비해서 상당폭 늘리는 건데 2026년까지는 내년 대비해서 2배입니다. 25%까지 늘리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향후 5, 6년 사이에 이에 대한 굉장한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국내 상황 알아봤고요. 짧게 오늘 나온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전선에서 무상감자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예, 대한전선에서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해서 자본금을 낮추는 무상감자를 하고 또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이 전선 기업인 이 대한전선이 오늘 이 부담감 때문에 좀 주가가 13%까지 장중에 27%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일단은 이제 좀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제가 좀 매매 동향을 봤는데 일단 기관과 연기금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비슷한 사례가 뭐 삼성중공업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기관 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도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계속 봐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그 생각보다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저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케이블 쪽에서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쪽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재무제표를 정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좀 제 도약의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연기금마저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 바닥에 좀 지지되는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최근에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선순환이 워낙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종목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멘텀을 말씀을 드려도 뭐 이제 주가가 좀 항상 역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고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뭐 도래한 이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병목 구간에서 나오는 그런 관련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가면서 이런 전선 같은 경우도 업황이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대한전선 이런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증자와 감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다른 기업으로는 또 이어질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탄소 기반의 전력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숙제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제 새로운 용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가 좀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사실 탄소 중립 이제 유럽에서 먼저 외쳤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췄고 중국이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정점을 찍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탄소 기반의 자산을 좀 당연히 투자하는 게 제한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시스템,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석탄 발전소의 어떤 수요는 여전히 좀 견고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탄소를 바로 이제 그 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가 분명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원재재 가격이 좀 급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력에 필요한 모든 재화들의 가격이 다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기현상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명목 하에 어떤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화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제적으로 나라가 아니라 당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의 좀 급상승, 이제 공급에 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좀 급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런 좀
현상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외쳤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좀 쓰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쓰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자력을 다시 투자하겠다. 뭐 2030 프랑스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원자력에 좀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 꾸준히 좀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이 있고 사실은 좀 원자력을 많이 줄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을 다 늘리려고 하는 좀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그 트렌드에 좀 다시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은 좀 먼 미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러한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진통을 겪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싶은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생각이 드냐면 발전소든 뭐든 한번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기회비용이 분명히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어떤 그런 발전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거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거를 놓고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원자력이나 화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경로가 좀 설정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네. 원자력은 이미 화력이랑 원자력을 많이 지어놨고 이제 신재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신재생을 짓게 되면 다시 원자력과 화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퀘스천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압박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좀 직면한 생각이 들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연료 비용의 절감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송변전 설비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여러 백업 전원의 어떤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약간 빈국에 속한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로 발전 설비가 좀 많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에너지 대체 비용, 그러니까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비용이 투과가 되는 부분들 이게 정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어떤 비용을 좀 계산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 좀 겪었던 그린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조금은 좀 잡음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전의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으로 크게 몸살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겪었지만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중국도 또 150기 원전 건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최근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회비용과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했을 때의 어떤 이점이나 기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원전이라는 그 트렌드는 앞으로 글로벌 대세 쪽으로 편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저는 좀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원전주도 계속 가겠네요. 네, 일단은 좀 이게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되면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이제 늘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좀 숙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산업 부분 제가 한번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 부분 특히 반도체 쪽에서 온실가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산업의 주범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런 전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원자력이나 화력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전환할 경우에는 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속적인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정부가 지금 주도하지 않는 이상 일반 민간 기업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성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글로벌 트렌드를 발맞춰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계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원전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가교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가는 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좀 정부도 인식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원자력 하면은 약간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좀 이제 사건들도 있고 사고도 있고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저탄소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원자력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봤을 때는 원료가 우라늄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저탄소라는 글로벌 구호에 맞지 않나 좀 예.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 수요 이런 부분을 좀 저탄소 발전원으로 좀 대체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 변화도 좀 확실히 뚜렷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력망 같은 경우도 좀 산 밑에다 보니까 약간 고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인구 밀도도 지금 도시 간에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략적인 배치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원전 위험성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걸 보완한 게 또 SMR 해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그나마 좀 안전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전력 인프라를 바꾼다는 것이 정부 정책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전력 인프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우리나라 어떤 지형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쪽이 확대가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좀 따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 의존도를 이제 줄이고 이제 그 포션을 이제 어느 이제 에너지원이 차지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신재생, 수소, 원자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뭐 이제 생산되는 수소를 제외하면 거의 이제 전력도 원자력 쪽으로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가 내년 3월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제도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일관되게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보다는 2022년 내년 3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정책적인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내년을 한번 좀 전망해 본다면 일단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은 내년 3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력이라는 분야를 내년 또 대선 결과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의 그 체제 하에서 어떻게 또 계획을 발표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좀 변하지 않을 만한 그런 뭐 가치나 내용 이런 거 없을까요? 탄소를 줄인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소를 네. 줄이는데 이제 결국 이제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고포의 어떤 그런 연장선에 봤을 때 수소나 신재생의 트렌드를 이어받을까 생각했었지만 네.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컨텐츠랑 게임 쪽으로 지금 수급이 다 글로 몰리긴 했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전기차 혹은 2차 전지에 계속 열광하는 이유가 구조적 성장에 따른 이제 매출이 정확히 찍힌다는 점.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수소 섹터라든지 이제 뭐 신재생 관련된 부분도 확실히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캐파가 확실히 증설이 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제 어떤 미세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큰 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좀 지역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이제 뭐 화력이나 원자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도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이냐가 결국 이제 정부의 결정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지난주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하원 통과에서 그 내용 안에도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소 관련한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생산 이런 쪽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주식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잘 안 움직이지만 오늘 그래도 눈에 띄는 소식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전해드리면 롯데그룹에서 앞으로 국내 수소 수요의 3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기업이 나아가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쪽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발전 사업자, 전선, 원전, 수소,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뭐 메탄도 줄여야 된다고 해서 뭐 바이오매스, 메탄을 원료로 뭐 발전하는 뭐 이러한 분야들, 그리고 또 가공육까지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중에서 탑픽 골라볼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두산 마켓이 사실은 이제 미국 인프라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로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지금 LS 이제 일렉트로닉스를 좀 종목으로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2분기에 좀 수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수주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3분기로 인식이 되다 보기는 이제 4분기부터 좀 그 인식이 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실적이 좀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뭐 태양광 등 어떤 신재생 에너지 쪽 프로젝트 수주 기회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전력기기 수요 증가라든지 뭐 수주기의 확대 모멘텀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LS 일렉트로닉을 좀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분기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의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약 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7% 정도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력 인프라의 좀 턴어라운드, 뭐 신재생에너지 좀 급성장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지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ESS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ESS 관련돼서도 좀 그 재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뭐 결국은 다 묶이는 것 같아요.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뭐 ESS 관련된 부분 쪽에서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 공급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화 되면서 정말 많은 전력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뭐 급증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수요가 뭐 꺾이지는 않을 거고요.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력 인프라의 변화 주목하고 있고요. RP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전력 등에서 투자하는 그것에 대한 한전 투자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이 전력 산업은 굉장히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고도의 뭐 기술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기반 산업으로 또 집중되어 있는 소수의 사업자가 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한전의 RPS 비율 맞추는 그런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LS 일렉트릭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중장기적으로 함께 지켜보시죠.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정유화, K배터리와 정제 마진의 견인 전망은? 네, 정말 정유화학 업종이 올해 악재도 많이 있었고 호재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제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는 뭐 메가 트렌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될 텐데요. K배터리 정제 마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올해 정유화학 섹터를 한번 리뷰해 볼까요? 일단 화학과 정유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이 많은 좀 할 말이 많은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좀 일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지금 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뭐 작년 하반기에서 좀 상승세를 좀 지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남동부 지역의 2월에 좀 한파 영향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석유 제품의 좀 공급도 많이 감소를 했고, 여기에 또 운임이 급증이 있으면서 사실은 화학 제품의 좀 가격 상승이 좀 이뤄지면서 좀 상대적인 수혜가 있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4월 이후에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좀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화학 제품 수요가 좀 둔화됐던 부분이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7월 이후에 NCC 증설로 인해서 공급이 좀 증가가 오히려 되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공급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의 하락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국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WTI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 대비 73% 이상 좀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 강세로 인해서 지금 화학 제품의 원재료 나프타 가격을 연초 대비 62% 지금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네. 원가 부담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화학 섹터 같은 경우 좀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유 쪽은 좀 상당히 좀 화학 쪽과 비해서 좀 약간 다른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유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이후에 지금 11월까지 봤을 때 뭐 SOL이라든지 GS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정유 기업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재고 손익 개선으로 해서 대규모 좀 실적 호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정제 마진이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이 상승하고 있는 이 흐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지금 계속 상반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휘발유의 수요가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수급이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공급이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수급과 공급의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디젤의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이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락다운이 좀 해제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좀 재개가 되고 있고 디젤 가격이 지금 8월 이후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년까지 봤을 때는 지금 국제 유가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항공유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의 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학 섹터에 비해서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과 정유의 업황을 알 수 있는 마진과 스프레드 알아봤습니다. 정제 마진은 양원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신에 석유 제품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 인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화학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 화학 업종이 금융위기 거치면서 거친 이후에 그 2010년 접어들면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때 금호석유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대시세를 획득하셔서 진짜 그때 돈 많이 벌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K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사상 최고가 도전을 했다가 다시 2011년 고점 부근까지 지금 화학 업종의 상승폭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상승 시세를 분출시켰던 그 모멘텀 K배터리의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화학주가 좀 매도를 많이 했죠. 뭐 LG 화학도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화학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퓨어 화학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K 배터리로 좀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셀 3사의 어떤 지금 주가라든지 이런 좀 회사의 좀 상황을 보게 된다면, 네, 좀 어떻게 보면 성장과 성장통을 동시에 경험한 좀 맞습니다. 한 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이제 2020년 작년 1분기만 해도 K배터리 매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한 4조 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8조 5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약 한 1년 반 만에 지금 2배 가까이 매출이 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0년 1월에는 1분기 적자 마이너스 1,700억이었는데 네. 지금 올해 2분기에는 7,955억, 한 8천억 정도로 대규모 흑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년 2분기에 좀 일회성 이익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을 분명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1년 반 만에 지금 뭐 영업이익 증가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K배터리의 어떤 이런 급성장에는 전기차 판매에 따라서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지금은 이제 출하량은 46기가와트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141%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26%, 67%, 69% 정도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배터리 수요 확대와 좀 배터리 뭐 원재료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여러 가지 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K 배터리는 올해 상당히 좀 큰 성장을 이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성장 통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충당금 이슈가 좀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발목을 잡았던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건 11월에 GM 볼트 전기차 6만 8천 대 리콜을 좀 실시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뭐 GM 같은 경우는 추가 리콜을 결정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고 이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인지 LG 전자 같은 경우 각각 뭐 한 7천억 정도 규모의 충당금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장도 경험했지만 그에 따른 이제 성장통도 경험을 했고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K 배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돈도 많이 벌었지만 또 안전성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비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바로 화재 사고인데요. 이러면서 또 나오는 이슈가 바로 배터리 가격 측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중국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 도입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을 보여주는 또 배터리 셀 기업들 주가 움직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유 부문에 대한 전망입니다. 정제 마진이 올해 양호하게 계속 지속되면서 관련주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유가도 뭐 간밤에 좀 크게 하락했어도 $80 선 위거든요. 정제 마진의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일단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신설비, 그러니까 신증설이죠. 그게 좀 약간 제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부분에서 수급 밸런스가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수요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설이 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제 설비 증설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좀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 하도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어떤 지금 수급에 대한 불균형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항공유의 어떤 수요 증가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은 이제 경기 정상화 어느 정도 지금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휘발유 수요도 거의 예년 수준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내년에도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쿼터가 좀 축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더 수급의 타이트함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석유 제품 수출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수출을 많이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3년 동안 거의 2020년까지 3년 동안 석유 제품을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제 바깥으로 많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해서 안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전력난으로 좀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쓰겠다. 그러니까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석유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수급 불균형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석유 제품의 좀 수출이 감소가 되면 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 제품의 수급 밸런스가 되게 타이트하게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급이 주니까요. 네, 이 또한 좀 역내 지금 정제 마진 강세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좀 세 가지 이유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K배터리의 성장세는 이어질까요? 최근에 배터리 셀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또 코스닥에서 배터리 관련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에코프로 BM의 해외 증설 소식이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또 다시 탄력을 주고 있거든요. K배터리의 성장세 지속될까요? 참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에코프로비엠이 없으면 코스닥 네. 어떻게 되나 할 정도로 주도주입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 계산은 안 되죠. 근데 일단은 뭐 배터리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 내년에 기업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일단은 배터리 출하량이 좀 급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세계 배터리 수요는 537기가와트로 지금 올해 대비해서 70%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2020년 대비 올해 지금 8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전용 플랫폼이라든지 충전소가 계속 그 증설이 되면서 좀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전기차 판매량은 약 한 9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도 전기차 판매량은 한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 전체가 6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성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배터리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올해 지금 이제 318기가와트, 그러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93% 증가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537기가와트로 올해 대비 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배터리 어떤 시장의 어떤 이 성장도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K배터리의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이제 LG, SK 온이라고 나와요. 이쪽에 지금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적자입니다만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3사가 모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지금 실적이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3사 전체로 봤을 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3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일단은 내년에 셀 3사의 실적은 정확히 찍히면서 올해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기차 배터리, 내년에도 고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셀의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요 자체는 성장률은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둔화되는 거는 또 명백합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 자체가 내년에는 둔화되는데도 70% 가까이고요. 어쨌든 뭐 내후년에 좀 더 둔화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증설이라는 것이 사실 몇 년 이슈를 미리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탑픽은 어느 쪽으로 골라야 될지도 고민인데요. 골라주시죠. 일단 제가 정제 마진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셀 3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이제 회사가 하나 있죠. 제가 사실 토마토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지금 내년 배터리 사업 봤을 때 영업이익 지금 흑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27억 정도 내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배터리 사업이 거의 10년 만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 수주 물량 자체가 지금 1600기가와트,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 금액으로 한 사람은 22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초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이 좀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1분기에 미국 1공장, 헝가리 2공장이 상업 가동이 되면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도 빠르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석유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정제 마진 강세로 인해서 석유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 좀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은 2016년 이후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정제 마진의 강세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6월 말에 한 29만 원 지금 정도 지금 상승했으나, 지금 7월 달에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뭐 발표가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이 투심이 지금 양극재, 음극재 같은 4재 소재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우리 큰형님들이란 셀 3사는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 수요가 뭐 69% 이상 좀 증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저는 이제 소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올해는 거의 다 같습니다만, 내년에 지금 동사에게는 좀 성장주로 좀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종목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 분할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목표 주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주시겠어요? 저는 이 종목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크게 수익을 내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이 2월 3일 한 32만 7천 원, 7,500원 정도 되는데 사상 최고가였죠?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좀 더 높게 30만 원 후반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더라도 한 40% 이상의 업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 좀 신고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저는 한 39만 원 정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업황이 좋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부의 내년 흑자 전환 앞두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고점이 당시의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그보다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 주가는 39만 원,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기일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전저점 부근까지 좀 위협했던 시장 흐름이 나왔다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오후장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지금까지 주식 심화론에서 또 이해 도와드릴 수 있는 주제 전해드렸는데요. 투자 정보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